또 그 페북의 리트머스지가 이제 한동훈 씨와 이준석 씨라고 한다면 그 공판의 리트머스지가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거든요. 공판의 리트머스지. 예. 중요하거나 불리한 증언이 나오거나 불리한 뭐 증인이 출석할 것 같으면 귀신같이 도망가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거든요. 갑자기 토할 것 같다가 하면서 도망가거나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보통 중요 증인이거나 불리한 증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토가 나올 것 같다면서 재판을 회피했던 걸 보면 이분의 리트머스 시험지는 잘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 증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트머스지, 페이스북, SNS의 리트머스지, 또 이 재판 공판의 수사의 리트머스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그리고 김건희 이제 특검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 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 또 김한정,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오늘 25일 동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특검이 제가 이제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저한테 요청을 안 하고 강경식 씨한테 직접 요청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가셨더라고요. 직접? 왜 그럴까요, 정우성 변호사? 우리 변호사계 아이돌인데 연락하고 싶을 것 같은데. 보통 특검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강경식 씨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많이 넘겨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이 정보가 자꾸 새서 그런지 강 국장님이 근데 강 국장님도 본인 자료를 자료가 너무 방대한데 그걸 이제 분류를 해놓거나 이제 포렌식 자료 정리는 또 문건일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변호인 방에서 요청을 아니 이거 관련 재판은 아직 아닌데 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시지라고 하다가 제가 눈치챘습니다. 특검에서 강혜경 씨한테 요청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며칠 전부터 이게 특검에서 요거를 보고 있구나, 이걸 준비하고 있구나 눈치를 챘는데 기소 수순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해봐. 이제 자백을 할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할 것 같고, 사실은 특히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을 나중에 이제 오세훈 씨의 주장대로라도 어떻게 보면 잘라내기 위해 강철원 부시장을 보내갖고 좀 대응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만났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고,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돈을 왜 주는가의 부분 사실 핵심골이고, 김한정 씨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오세훈에 대한 확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오세훈 시장 기소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오늘 윤석열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최혜병 특검 활동 좀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한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점인 이유, 100점이 못 된 이유는 사실 김건희 특검이 문제가 됐던 건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검찰을 수사하지 못했다였고, 이제 최혜병 특검의 20점이 깎인 이유는 군검사 출신들이 군검사를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슈가 나오는 게 뭐 군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또 안에서 막 내용이 있다고 하고 군인권센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왜 밥 친구고 매일 밥 같이 먹던 시고 군검사 풀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수사기관들의 한계를 보여준 그 상징적인 장면이다. 군검사들이 제대로 기소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주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슈가 되었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윤석열까지 그 부분이나 그때 이제 그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의 핸드폰을 버리는 장면, 그 과정을 추적을 하다가 그 버린 거를 따라가서 확보하는 장면 등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좀 어려울 것 같았던 구명로비 부분은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근데 사실 구명로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화 통화한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사실 입증이 거의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처음부터 큰 기대는 없었고, 그렇다면 원래 해야 했던 것이 왜 이런 외압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했는가라는 파트로 나눠질 것 같은데 외압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규명이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왜 못했는가, 즉 왜 군검사들이 저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 제도나 출신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사기관을 미국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여러 개로 쪼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형사소송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할 때 한번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공수처가 쥐기현 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했다. 이것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자, 쥐기현 판사 이제 룸살롱 의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 글자 이제야. 이제야. 사실 너무 늦었다. 그날 해도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나왔을 때. 그렇네. 예, 그 정도는 착수해서 문제 뭐 소환 한번 해보고 네. 제보자 하고 그 주 안에도 해결이 될 의지가 수 있었다면 수사를 바로 할 수 있었던 부분. 뭐 공수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죠. 네. 야 우리 출신 검사들 다 지금 영장 받고 우리도 지금 집에 불났다. 그래서 오래 걸렸다고 할 수 있지만 택시 앱 기록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사실 믿음을 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딱 최상병 문제 수사 외압이 있을 때 했던 모습에 좀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것저것 한다고는 하는데 예. 너무 늦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 격까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이번에 형사사법 개혁을 하면서 좀 대대적인 개편을 좀 해야 된다. 특히 너무 넓은 범위의 수사 범위를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 사정기관과 사법부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그리고 고위경찰 그리고 사법부만을 겨냥을 한 그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법조 엘리트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많은 청산계를 겨냥하는 특수한 수사기관이 되기를 좀 기원을 합니다. 네.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다라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공수처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수처도 또 불신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의지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 과제에 있어서 공수처의 이런 미진한 부분들도 다 바꿔내야 된다. 그렇네요. 뭐 쥐기현 판사의 이 모습 아까도 재판하는 과정 얼굴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진관 판사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재판부가 이진관 판사님처럼 하십니다. 거의 모든 재판부가. 네. 그러니까 가끔 저도 변호인이고 이입을 해서 이제 강변을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네. 약간의 뭐 좀 어필을 할 때도 있죠. 그럼 재판장님이 변호인 적당히 하십시오라는 말만 하더라도 변호인이 갑자기 가만히. 엉덩이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일어섰던 자리에서 앉게 되고 네. 목소리 예, 죄송합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그렇게 지휘를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화가 있을 정도였냐면 저희 소속 변호사님께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때 그 속기록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메모를 그리고 노트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타닥타닥 소리가 거슬리셨나 봐요. 네. 판사가. 변호인님 해야 돼요? 아. 라고 이렇게 12조로 해도라도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북을 덮고 수첩을 꺼내요. 손으로 필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워낙 그렇게 권위가 있고 사실은 재판 지휘를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지휘를 할 수 있는데 MC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족 오락관 느낌도 나고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소액 재판이거나 예. 그 민사 소액 그 몇천만 원 미만이면 사실 합의가 더 그 결론이 나는 것보다 집행이 어려운 결론보다는 합의가 더 좋기 때문에 네. 직연식 재판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혼 재판도 뭐 칼로 물베기입니다. 물베기고 이혼이 합의된 상황이면은 그거는 이렇게 좋게 가시죠가 좋기 때문에 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배치가 됐다면은 국민의 만족도가 정말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형사 재판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사 재판부는 저렇게 굴러가지 않음을 정말 제가 계속 국민 여러분께 강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쥐기현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계속 맞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뭐 이진관 판사 얘기를 했지만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소란을 부렸어요. 이진관 판사가 재판하는데 한덕수 재판에서 그래서 감치를 명령했어요. 감치는 약간 그 변호사들한테는 드래곤 같은 존재입니다. 드래곤? 모든 역사서사에는 비슷한 얘기는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서양에도 용 얘기가 있고 동양에도 용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용이 진짜 등장하는 경우 내가 본 적은 없는 그런. 저는 규정 찾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제가 감치를 본 건 보통 그 양육비 안 줬던 분들이 왔을 때 약간 그거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감치합니다. 자꾸 양육비 안 주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는 제가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으로 했을 때는 봤는데
이게 형사 재판에서도 되는구나를 그러니까 저 이슈가 있고 제가 그거를 법령을 한참 찾았어요. AI 통해서 겨우 찾았습니다. 그 정도로 못 볼 장면인데 정말 안 쓰이는 예. 그 조문이고 근데 저 영상도 정말 놀라운 게 예. 많이 참으셨어요. 경고를 한 3번 이상 하십니다. 그렇죠. 경고를 하고 하다가 형사 재판장님들께서는 참지 않습니다 원래. 네. 그 사실은 검사도 혼내요 재판장님께서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변호인이건 검사건 일어나 보시죠 하고 저는 선체로 사람이 저렇게 선체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호되게 혼내시는 판사님들도 워낙 많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이 김용현 변호인이 막 뭐 형사소송법에서 신뢰관계인 이 사람이 동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막 맞받아치고 막 이러면서 저거를 저렇게 정하는 것도 신기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신뢰관계인으로 그 증인의 동석을 하는 사례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2-3번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변호인으로 증인으로. 아, 제가 김건희 재판 때 그때 저 제도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 그때 재판장님께서 준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당신이 지금 증인의 신뢰관계 있는 자로 온 이유는 그 증언 거부권의 범위에 대해서 조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증언에 개입하거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경고 후 감치하겠다라는 저한테는 너무 어마무시한 말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강효경 씨가 말할 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제 증언 거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면은 찔러서 얘기하고 요 정도 심지어 옆에도 못 앉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전에 그렇죠. 허가도 받지 못한 재판지휘권에 저항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감치는 정말 적절한 처분인 거고. 적절한 처분이었다. 그런데 감치를 했는데 이게 또 풀려났잖아요. 이 부분도 약간 과태료 50만 원짜리 약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게 예.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관련 조문에는 인상착의 부분으로도 특정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이번에 감치 관련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아마 양측 그 변호인은 이거를 좀 예습을 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얘기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진관 재판장님께서는 사실 조금 더 좀 저렇게까지 막 나올 걸 대비를 했다고 한다면 예. 사실 코트넷에서 바로 법조인 대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생년월일 정도는 특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정도 했었으면 아마 구치소에서도 거부를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실무적인 오류고 사실 예. 구치소 입장에서도 저렇게 또 나댈 건데 괜히 또 화살이 나한테 올까봐 또 소송 엄청 걸 거거든요. 저런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기사를 잘 살펴보면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집행불능으로 정지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법부는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사실조회는 여러 가지 이제 감치 재판이라는 게 열립니다. 감치 재판은 따로 재판부가 만들어지는데 그 재판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을 하면 감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일간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진관 판사도 그렇고 재판부에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감치를 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금과 달리 이제 아마 이름과 인상착의 정도로 특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법조인 대관 한번 검색당 100원입니다. 예, 법조인끼리는 할 수 있거든요. 네. 판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아니 그러면 제 아이디 뭐 이렇게 사용권이라도 선물하게 해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특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위법성 소지가 이제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재판 지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윈윈이라고 생각해요. 윈윈. 예, 저 김용현 변호인분들은 한번 감치 들어가고 나오시면 마치 별 달았던 것처럼 또 슈퍼챗 많이 받으실 거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법부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네. 이제 저분들은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어가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별의별 일 다 봅니다 이번에. 조금 더 추워지고 들어가시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살필 게 많은데 김용현 변호인이 막말까지 했다고 하니 네. 이걸 또 재판부가 특히 제대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국민들 볼 땐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것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코트넷에 왜 글이 안 올라오는지 저는 좀 아직까지 일선 판사님들에게 좀 촉구합니다. 네. 본인의 동료, 법원 가족이 저렇게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트넷에 분연히 결기를 보여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옆집 검찰은 자기네 조직 때린다고 초임 검사까지 글을 썼습니다. 네. 예, 법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 법관의 양심 또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지킬 수 있게 그런 목소리 나왔는데 그런 것도 없고 조희대 사법부가 참 이상합니다. 사실 예? 행정처장님이랑 대법원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할 때는 말이 필요할 때는 안 하고 네.
정치적으로 마치 개입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계속 보이고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행동해야 된다라고 정무승 변호사가 강조했는데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네,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